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가 왜곡된 제목으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민정수석이 오보가 아닌 기사 제목 문제를 지적한 건 이례적으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탑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예약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연이틀 현직 국회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당 의원들만 경찰서에 나왔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불응했습니다. 고소고발된 의원 10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2007년 당선을 전후해 두 차례 다스 소송비 지원 요청을 받고 지시했다고 밝혀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태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사 돈 30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정부가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택시가 한 해에 900대가량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플랫폼 택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고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했는데 논란의 핵심인 렌터카 기반 서비스 허용 여부는 빠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아분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가 왜곡된 제목을 통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서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기사 제목을 지적한 건 이례적이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일본어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반일 감정에 불 붙이는 청와대로 번역돼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가 줄었다는 기사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을 일본어로 번역해 게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를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의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도 자신의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를 분석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두 신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선 문제로 지적된 일부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제목을 놓고 민정수석까지 비판 대열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논란, 대북 정책이나 한미 공조에 대한 비판 기사로 논란이 일 때 청와대는 팩트 오류에 대해선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도 생각과 견해의 차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례의 경우 제목을 왜곡해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국익을 위해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해당 기사가 사실에 반하거나 취지를 왜곡했다며 정정 보도와 반론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한 사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조선일보가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발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공동위원회는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위원회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지난해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규제에 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제3국을 우회해 소재를 찾는 것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출장 기간 동안 수출 규제로 막힌 소재를 우회 수입하는 방안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분 혹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그러나 우회 수입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수출품의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까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최종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 한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직수입이 막힌 소재들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도 어려운 쪽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회 수입이 어려워지고 사태 장기화 조짐까지 현실화하자 국내 기업들은 대체재 찾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생산 라인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양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서로 이제 테스트하고 또 공장 증설도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리고 그 안에 단기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확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압박에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관련된 사안에서 중재가 이뤄질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보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서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건설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도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와 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하원의 인식이란 결의안입니다.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한미와 미일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영내 안정과 또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가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도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앞서서 이 결의안이 상원도 통과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이 좀 주목이 되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4월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발의한 결의안이 오늘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대응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의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미 설득전을 벌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도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체가 가동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 세 나라 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탑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예약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마도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일본 스시마를 떠난 여객선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대부분은 부산에서 출발했다 돌아온 우리 국민인데 평소보다 적습니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출국장도 예전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에서 20% 정도 승객이 줄었다고 한일 여객선 업계는 설명합니다. 다 비싼다. 예, 원래 승승률이 한 7, 80% 되다가 지금 한 5, 60%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시작된 일본 관광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된 건데 업계는 다가오는 성수기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가 딱 성수기 기간인데 신규가 전년 대비해서 예약률이 약 한 반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즐거워야 할 여행을 앞두고도 관광객 표정 역시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대부분이 몰려있는 부산항. 후쿠오카와 스시마 등 4개 도시로 연결되는데 우리 여객선 업계에 다가오는 타격이 고스란히 우리 관광객을 잃은 일본 도시를 덮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요구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두고 제헌절 행사에서 만난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을 어떻게 돌파할지 생각이 다른데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제헌절 행사 직전 잠시 만난 여야 지도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 갈등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라고 운을 뗍니다. 확 그냥 소통의 물꼬가 확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뚱멀뚱 나란히 앉아 눈길조차 안 주던 여야 대표는 회담 의제와 성사 과정을 놓고 웃음 섞인 신경전을 벌입니다. 특정한 의제도 없으시다면서요. 대일 문제는 원하시는 것들 대통령께 연담을 하자고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하셨어요. 쿠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은 이어진 행사에서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어색한 표정을 지어 청와대 회동 분위기를 미리 가늠케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괘씸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당은 일본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신 우리 기업은 예산 지원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팔이 말고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일 감정 부추기로는 우리가 어떠한 해법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을 비우고 회동 준비에 매진했는데 어렵게 성사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에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일 갈등 말고도 외교 안보와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연이틀 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경찰서에 나왔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불응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이미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소환 통보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한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게 이루어진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 드리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연이틀 경찰 소환에 응한 범여권 의원 4명은 모두 공동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만 의원 18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경찰은 체증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 13명 가운데 6명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7명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소나 고발된 의원 10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나흘 만에 북상한 장마전선이 충청 이남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더위가 쉬어갈 텐데요. 한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낮 동안 심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소나기가 내리는 경기도 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충청 이남지방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후 날씨의 주요 변수는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입니다. 현재 약한 소형급의 세력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다나스가 토요일 새벽 제주도 해상을 거쳐 부산을 스치듯 지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 기상청은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추가 뇌물 혐의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두 차례 다스 소송비 요청을 받은 뒤 본인이 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석환 변호사를 통해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대통령 관련 소송이 있는데 나라 예산으로 할 수 없어 삼성이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도석 당시 삼성전자 사장에게 지원 요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최 전 사장도 당시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자금 결제 요청을 해결해주라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자금 지원 요청 시기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50억 원대 추가 뇌물 의혹의 핵심 증거인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다스 소송 비용 거래 대금 명세서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다스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인 신문기일은 추가로 잡지 않기로 해 이 전 대통령과 법정 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검찰이 그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분식회계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회사 돈을 30억 원가량 횡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는 모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가에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약 23조 원, 우리 상장 시초가 약 9조 원에 비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자료를 기반으로 상장이 이루어지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고 이후 김 대표가 상장의 대가 등을 명분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4만 6천 주, 대략 1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가운데 3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회사 돈으로 보전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영장을 청구한 김모 전무 역시 이런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에 관한 혐의일 뿐이라며 합병과 관련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회계사들부터 시작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이후 부풀려진 회사 가치로 받은 대출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잡고 조사 중입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앞서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옆에 살던 주민이 업주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가게에 불을 질러 3명이 다쳤습니다. 김포에선 커피 재료 창고에서 불이 나 2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이승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고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현장은 폭죽 터지는 소리가 요동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커피 재료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쯤. 총소리 같은 게 뭐 대포 소리 같이 뻥뻥 터지길래 부랴부랴 이제 뛰어와서 봤는데 가운데부터 해서 불길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씨가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창고와 주변 건물 6개 동이 탔고 소방소추산 1억 9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여서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바로 옆에 사는 주민 57살 김모 씨가 주인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가게에 인화성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김 씨와 골프장 주인 부부 등 3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2명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용차 5대를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차를 댄 주민들이 서둘러 차를 빼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파출소 직원이 밤근무 중에 퇴직한 경찰서장 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화를 받고 직원 2명이 순찰차를 타고 가서 술에 취한 전 서장 차를 집까지 15km가량 대신 운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타다 같은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생기면서 기존의 택시업계와 갈등이 있었죠.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며 택시업계의 집단행동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가 결국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해 진입비용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한 해에 900대가량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택시의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는데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이른바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특히 75살 이상 고령 기사의 면허를 사들여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은퇴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사 월급제 도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자격 요건은 강화됩니다. 운수 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허용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고 애초 한 대에 월 40만 원 선으로 알려졌던 면허 비용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상생해법을 찾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렌터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제2, 제3의 타다 문제는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인차,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어서 당분간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운송 서비스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회사 간접 고용에 반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요금 수납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직접 고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 600여 명은 각각 청와대 앞과 종각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며 자회사를 출범시켜 비정규직을 고용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고 노동기동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오늘 하루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는 총파업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소를 중국에 대량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은 우회로가 되기 어렵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밝힌 대로 중재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은 전 세계 소비자 수십억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관광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카페는 회원들의 잇따른 여행 취소에 잠정 폐쇄됐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이들의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관련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를 하루 앞둔 어제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 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지키겠다는 G20에서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타격 목표로 삼은 데 실망했다며 애플과 아마존, 소니 같은 IT 대표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42개 언론이 참석하고 일본 매체도 14곳이나 앉아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말바꾸기와 논리적 모순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예고도 없이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섰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4대 수출 통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일 정도인 점도 확인됐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일본에 대한 맞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판결 분쟁과 수출 규제 문제를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국 감정도 악화하기 마련이라며 청와대의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방한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보복 조치가 왜 철회돼야 하는지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스틸웰 차관보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미국 측과 외신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SNS 게시물에 이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를 중국 기업에 대량 주문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장은 우회로가 되기 어렵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빈화그룹이라는 화학회사의 공장입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 회사에 불화수소를 대량 주문했다고 상하이 증권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을 맡고 있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입니다. 기사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앞서 여러 번의 표본 검사와 소량의 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我们跟韩国企业没有直接签署那个正式协议，但是他们的订单有可能下到那个贸易商啊或者什么，我们跟贸易商倒是刚刚有这种订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빈화그룹의 주가는 급등해 단 5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보는 그러나 대량 주문을 했다는 한국 반도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산 불화수소를 당장 수입해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방면으로 대체 회사를 찾고는 있지만 품질을 검증하는 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급한 한국과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적극 뛰어든 중국 간의 협력은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을 대신할 조달처로 중국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다 쓰던 중국의 추격에도 더 긴장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안 사고 안 먹고에 이어 안 가는 행렬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 일본 관광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일본 여행 온라인 카페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송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수 130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카페입니다. 일제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자 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을 선언한 적은 처음 봤고요. 일본을 좀 자주 왕래하고 좀 어느 정도 애정이 있었던 혹은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국립부산과학관에선 지난주 일본으로 떠나는 과학탐구 여행 공고를 올렸다가 빗발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목적지를 좀 변경을 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여행객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형 여행사 통계를 보면 지난주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신규 예약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 대비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매운동 열기도 여전합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상품을 안내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제품을 잘 안 쓰긴 했지만 요즘에 더 의식적으로 일본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 한국인을 자극했던 유니클로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게 급급했던 대학생의 저는 한일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고 아베와 그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일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불매 움직임은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에겐 뜻밖의 복병이 생겼습니다.
거리 유세에서 아베 반대 구호를 외친 유권자를 경찰이 급히 끌고 가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로 달려가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총리. 자민당 후보를 앞에 세우고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구호를 외친 지 10초 정도 만에 경찰 대여섯 명이 젊은 남성을 갑자기 둘러싸더니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가면서도 아베 그만두라는 구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는 아베 정권의 증세에 반대한다고 외치던 여성 한 명도 비슷한 처지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청중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한 계정에서만 무려 250만 번 이상 재생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연설 방해 위반 우려가 있어 단지 말을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연설 방해는 연설을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이 집권 자민당의 사병이냐? 어느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일인가? 관방 부장관은 제대로 된 대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경찰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こうした道警の対応が正しかったと考えるのかどうか政府の見解をお伺いします。詳細については警察にお問い合わせ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2년 전 도쿄 거리 연설 때 청중의 야유에 저런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며 성난 표정으로 맞대응했다가 국민의 오만한 자세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엄중한 사태라는 인식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1년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회동 시간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별도의 만찬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들은 각 부처로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현황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보고받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입니다. 여야 5당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야권에서 제안한 대일특사 파견과 민관정 협의체 구성과 같은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5당 사무총장 간의 회동에서 합의문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각 당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합의문까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일본 여야당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또 이번 회동은 여야가 일본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경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국정 현안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6월 국회가 여야의 난타전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청와대 회동이 전국 경색을 풀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의결이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20억 원을 요청한 교육부의 국립대 성면 제거 사업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원안 의결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절반을 감액하자고 맞서면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이어진 국립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시간 강사 지원을 위한 예산 등도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중도 세력을 표방하는 제3정당들이 극심한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바른미래당은 당 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국회가 아닌 서울 시내 호텔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2% 안팎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생존의 길을 찾고자 모인 겁니다. 하지만 대표직을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으로 나아가자는 비당권파에 맞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동영 대표 측 당권파에 켜켜이 쌓인 갈등만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에 이르는 비당권파는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자유한국당을 눌러서 제1당이 될 수 있는 튼튼하고 신선한 대한 경제정책을 갖고 있는 대한정치 세력으로. 이에 정동영 대표는 당 흔들기의 배후로 사실상 박지원 의원을 지목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홍이 깊어지는 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혁신위를 꾸리고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가 싶더니 계파 갈등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주대환 위원장 사퇴를 정점으로 표류하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거취 판단을 위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추진 등 혁신이 의결안 수용을 요구하는 옛 바른정당계 권성주 혁신위원은 지난 12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을 했다가 졸지에 단식 투쟁의 대상이 된 손학규 대표는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왜 저희들이 올린 보고서 자체를 무시를 하십니까? 대표님 답변 않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당원 당규에 의해서 안건을 올렸고 이런 안건이 두려우십니까?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두려우십니까? 평화당 비당권파와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의 세규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은 개별 탈당 후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제3정당들이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권발 정계 개편의 앞날은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출근길 수도권 일부에는 소나기가, 충청 이남 지역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최고 4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한때 오겠고요. 내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에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에 최고 1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중북부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비가 흠뻑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마에 이어 주말엔 태풍 다나스가 문제죠. 태풍은 약한 소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상해 동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토요일 새벽에 제주 해상까지 바짝 다가오겠습니다. 이후 부산을 스치듯 지나 일요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 장맛비가 온 뒤에 주말엔 남부와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말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양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 양 전 대표는 경찰에서 지난 2014년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같은 해 이들의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초대로 식사만 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양 전 대표와 YG 직원의 2014년 지출 내역을 파악한 결과 양 전 대표가 성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2014년 유럽 여행에 동행했던 여성 가운데 일부로부터 성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접대를 받은 외국인 재력가 1명과 유흥업소 여성 등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 4명이 입건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맥도날드가 날고기 수준에 익지 않은 햄버거 패티를 손님에게 제공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31살 A씨는 지난 13일 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 주문했는데 먹는 도중 패티가 거의 익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A씨는 강제로 구토한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위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 코리아 측은 담당 직원이 잘못 조리했다며 앞으로 조리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을 송환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는 모두 37명으로 해외에서 검거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 송환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판돈 3,8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9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고 자사고 폐지 여부를 공론에 붙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20년 전에 자사고 체제로는 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조 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갈등을 유발한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이 어려우면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차선책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령 개정에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형이 아닌 협력형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망 학교에 한해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중점학교로 우선 지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일반고에는 학교당 8천만 원씩인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 2천만 원까지 강사비도 지원합니다.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 전문가로 양성하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반고 지원 방안은 기존 지원책과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입 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미로 이번 대책 발표는 결국 지정 취소 자사고 8곳에 대한 동의를 앞두고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25일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를 먹이던 농가는 이를 중단하고 전문 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KBS 1TV 시사 토크쇼 오늘 밤 김제동에서 하차합니다. 김제동 측은 오늘 밤 김제동 프로그램이 오는 9월 개편으로 종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밤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방송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상원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에서도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미 의회 내 움직임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북 대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특히 하루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대 쟁점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국가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차량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다스 소송비를 지원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추가 뇌물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대통령 취임 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최도석 당시 경영총괄 담당 사장에게 요청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의미였다고 보면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중국 동포 53살 허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씨는 지난 5월 서울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리모델링 중인 6층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옥상에 있는 가림막에서 시작돼 1시간 만에 꺼졌고 화재 당시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스위스 마터호른에서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추락해서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등산객 3명이 해발고도 3,900m 지점에서 악천후 때문에 발이 묶이자 15일 오후 2시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라펠 하강을 하던 중 1명이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추락한 등산객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독일 내각은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받게 하지 않은 부모는 2,400유로 약 31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고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곤충을 재료로 만든 음식이 환자들의 회복과 영양 상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담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연로하신 데다 입맛도 당기지 않아 식사가 시원찮았었는데 이틀 전부터는 입맛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괜찮네요. 달짝지근하더구만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괜찮더구만. 이 환자가 먹는 음식은 일반 환자식과 비슷하지만 곤충으로 만든 음식 재료가 첨가됐다는 게 특징. 2016년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 고소의 분말을 첨가한 겁니다. 고소한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아 환자 회복식으로 그만입니다. 그 갈색 거저리는 그 육류에 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등이 훨씬 더 많이 함유돼 있어서 환자나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연구진은 고소의 분말을 첨가한 환자식을 3주 동안 먹은 경우 보통 환자식을 먹었을 때보다 근육량은 3.7%, 골격은 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암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향상됐고 면역 세포 활성도도 17%까지 높아졌습니다. 분말 형태라 먹기 편하고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 성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이라든가 엑기스 종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도. 연구진은 고소해뿐만 아니라 쌍별 귀뚜라미와 흰점박이 꽃무지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다른 식용곤충의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수석은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 불리는데요. 충북 청주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수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수석들이 전시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뜻 봐도 산 봉우리를 닮은 수석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수석까지 그 형태도 가지각색입니다. 여기에 마치 한라산 백록담을 닮은 수석 등도 전시돼 있는데 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에 보는 이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보통 수석은 산과 골짜기 등 자연의 경치가 조화된 산수 경석과 사물의 형태를 닮은 무령석, 그리고 사물의 모양이 담긴 문양석 등으로 분류됩니다. 무령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닮은 돌, 이걸 이제 무령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거는 코끼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령석으로서 코끼리 바위로. 이번 전시회에는 수석동호회 회원 90여 명이 140여 점의 수석을 출품했습니다. 벌써 33회째 이어오는 전시회인데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형상의 수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 지역이어서 남한강 지역 위주로 탐석한 수석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수묵화로 그려 넣은 듯한 작품에서 기암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 돌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형성이 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 또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예술품인 수석이 보는 이에게 자연의 풍광은 물론 그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2차 예선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같은 조에 편성되며 남북 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1번 시드에 속한 우리나라는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호명돼 H조에 속했습니다.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가 우리나라에 앞서 H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번 시드에서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을 피하는 등 객관적인 전력상 무난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관심은 북한과의 남북 대결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8경기를 치릅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10월 15일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른 뒤 내년 6월 4일 홈 경기에 나섭니다. I think that is a sports question. We are going to play 2 games against North Korea in the same way that we are going to play 2 games against the rest of the teams in the group.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 북한에서 A매치를 치른 건 2017년 4월 여자 축구 아시안컵 예선입니다. 남자 축구는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친선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지난 2008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2차례 맞대결을 펼쳤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북한 원정 경기는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라이벌이 집결한 G조에 속해 가시밭길을 예고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은 각조 1위 8팀과 2위 가운데 상위 4팀 등 12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지난달 자신의 이름을 딴 신기술을 공인받은 여서정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맹훈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이 대회에서 여서정 이름 석자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각오인데요. 양시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여서정이 팔을 쭉 뻗어 힘차게 도약합니다. 공중에서 720도를 회전한 뒤 착지하는 난도 6.2의 신기술 여서정입니다. 지난달 코리아컵에서 처음 선보인 뒤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텀블링을 한 뒤 뒤로 도약해 900도를 비트는 아마나로도 연마하고 있습니다. 여서정이 완벽하게 구사하는 유리첸코 기술에 몸을 반바퀴 더 돌아 앞을 보고 착지하는 기술입니다. 난도 5.8로 완성만 된다면 당장 오는 10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경쟁자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강자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난도 6.4 기술과 5.8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점을 고려하면 메달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단 좀 붙은 것 같고 이제 더 성공률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는 여서정 체조 인생의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장착하고 나서는 첫 국제대회인데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권이 걸려있는 올림픽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회에서 5위에 올라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입지를 다질 차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도 높은 훈련도 여서정이 묵묵히 견디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계선수권 대회를 넘어 올림픽까지 내다보는 여서정의 힘찬 도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홈런 선두 SK의 최정이 이틀 연속으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키움은 두산을 끌어내리고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SK 최정이 2경기 연속 홈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최정은 3회 말 원아웃 주자 3루에서 5대2로 달아나는 시즌 22호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2위 그룹을 2개 차로 따돌렸습니다. 개인 통산 328호이자 심정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역대 공동 6위의 기록입니다. 4연승을 거둔 SK는 2위와 격차를 7경기 반으로 벌리면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키움의 제리 샌즈는 삼성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뜨려 SK 로맥과 함께 이 부문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4회까지 매회 점수를 뽑은 키움은 삼성을 10대6으로 누르고 홈 5연승을 달려 5일 만에 두산을 끌어내리고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은 선발 투수 헤일리가 2이닝 동안 5실점하며 무너져 4연패에 빠졌습니다. 6위 KT는 두산을 잡고 4연승을 달렸고 선발 윌랜드가 5타자 연속 삼진쇼를 펼친 기아는 꼴찌 롯데를 3대1로 눌렀습니다. 5위 NC는 장단 21개의 안타를 쏟아내면서 한화에 1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4안타 빈타에 허덕인 하나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에는 소나기가, 충청 이남 지역은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에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 산간 지역 최고 150mm 정도의 많은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지역도 10에서 4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다나스는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상해 동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까지 바짝 다가오겠습니다. 이후 부산에 스치듯 지나 일요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조금 더 서쪽으로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태풍이 주말 사이 영남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일본은 제주를 강타한 뒤 전남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남부와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